당장 오늘 내일 리플 소송 결과,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리플이 이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상 상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외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소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리해서 추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든 이기든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 리플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규제받는 첫 암호화폐가 된다.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리플은 거래소에 재상장될 것이다. 은행과 주요 기업들은 유틸리티 목적으로 XRP를 사용할 것이고, 리플은 이후 IPO를 통해서 증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이건 리플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건데, 과연 올해 상반기 전후 시점에서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불안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는 분명하지만 기대 포인트 역시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상황도 암호화폐 업계 안팎도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리플은 제 갈 길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신흥 핀테크로 불리는 엣지 리밋이라는 곳이 리플 레저 위에 올라탔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가 트랭글로와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랭글로는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엣지 리밋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등의 이 ODL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엣지 리밋의 공동 설립자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모든 고객에게 포괄적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엣지 리밋의 광범위한 송금 네트워크와 트랭글로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둘 다 CBDC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핵심적인 화두이자 공교롭게도 미국이 가장 어리바리치고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호주 중앙은행이 CBDC를 리플 레저 기반으로 구축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리플 초기 멤버 출신이 CBDC 시범 프로젝트 총괄자로 합류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인데, 아직 호주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의 초기 멤버로서 동아시아와 메나 지역의 매니징 디렉터로 일했던 딜립 라오는 지난해 9월에 이 호주 CBDC 파일럿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양반의 리플랩스 이력 가운데 특히나 관심을 받는 내용은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의 글로벌 헤드로 일했던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기존 시스템에 XRP 레저 기술을 주입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구는 그런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성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리플 레저 위로 올라타는 상황을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누구보다 강력한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주 CBDC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리플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난해부터 나왔던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과는 이미 7년 전부터 이 CBDC 관련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호주 중앙은행의 CBDC와 관련해서도 리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리플이 구축한 비전은 지금도 꽤나 훌륭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랩스가 현재 20개 중앙은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은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아시아 메나 지역 담당 이사인 브룩스 앤트 위슬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2023년 리플의 핵심 초점은 CBDC이고, 이를 위해서 리플은 지금 2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의 멘트 중에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리플 사업의 대부분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규제기관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책팀은 지난 1년 동안 확장을 해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지금 헛짓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SEC를 매기는 멘트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의 상황은 꽤나 어수선한데 리플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번에 블록웍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러 의미 있는 멘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목부터가 일단 재밌습니다. 크립토 기업에 대한 리플 법률 고문의 조언은 미국을 떠나라. 알데로티의 첫 번째 조언으로 미국은 규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크립토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규제권이 명확한 곳으로 가는 게 낫다. 여긴 공평한 경기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쭈꾸미 대가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갠슬러는 집행에 대한 조치가 제시되기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바로 이게 문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 결과가 지금부터는 언제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3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가능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는데 먼저 리플의 승리, 다음으로는 SEC의 승리, 마지막으로는 정식 재판 회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사기나 시장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이다. 이렇게 나름의 원칙적인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리플이 만약 승리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서 놀라운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멘트를 날렸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정말로 아주 많이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SEC와의 소송이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올해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브리핑도 대부분 끝났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이 리플을 중심으로 결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SEC의 싸움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SEC의 공격, 그리고 이걸 방어하려는 플레이어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바이낸스가 보이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SEC에 대해서 법원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이저 파산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와일스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SEC의 주장과 관련해서 SEC는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매우 이상한 이의제기다.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가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SEC는 보이저가 발행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하면서 SEC를 법정에서 한 방 먹인 겁니다. LBRY 사건에 이어서 이번 보이저 사건 역시 무엇이 증권인지 누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게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SEC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법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리플 사건 법정에서는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2017년에 리플렛에 합류한 리플의 브라질 파트너 백스방코입니다. 브라질 기반의 이 회사는 고객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는 곳인데 북미와 유럽, 아시아 은행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리플렛에 합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스방코의 백스페이는 리플렛저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백스페이가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 누뱅크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누페이를 통한 결제를 담당하게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스페이가 누뱅크의 5,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것은 단연 누뱅크입니다. 누뱅크는 브라질 최대 디지털 뱅크로 지난해 이미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브라질 최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누뱅크에 10억 달러, 지금 환율로는 1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 자체로 인해서 결국 워렌 버핏도 겉으로는 비트코인 욕을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파트너 기업이 누뱅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워렌 버핏이 거액을 투자한 브라질의 디지털 뱅크 고객 5,400만 명은 리플레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리플을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이 리플랩스와 XRP를 중장기 투자, 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업 분석과 이슈 분석을 꽤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간혹 이런 걸 놓고 XRP 매수 추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모자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더 종합적인 정보 접근, 또 정보 분석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전문가 증언과 관련된 판결을 처음 공유한 인물은 이번에도 역시나 제임스 필란 변호사였습니다. 이 양반은 본인도 흥분했는지 브레이킹, 속보라고 표시를 해서 이 내용을 공유했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몇 번 훑어보고 나니까 꽤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무려 57페이지에 걸쳐서 리플과 SEC가 제시한 전문가 증언들을 분석하며 어떤 것들은 왜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컨클루전, 결론이라고 별도 섹션을 만들어서 한눈에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충 봐도 느끼시겠지만 사이즈 측면에서 바라보면 얼추 리플과 SEC의 전문가 증언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각각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각각 배격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토레스 판사는 어쩌면 이 양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소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당장 전문가 증언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 건지 지금 누구에게 유리하게 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리플도 한 방 얻어맞은 것 같고 SEC도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리플 측에 굉장히 유리하고 SEC 측에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눈에 확 띕니다. 바로 SEC가 아주 가열차게 전문가 증언이라고 제시했던 전문가의 주장이 이번에 완전히 까인 겁니다. 리플 소송을 그동안 저희와 함께 오랜 시간 이슈 트래킹을 해오셨던 분들은 패트릭 두디라는 양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양반은 SEC 측 전문가로 등판하면서 꽤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는 XRP 투자자들이 XRP를 투자 개혁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XRP는 증권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존 디튼 변호사가 그는 분명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거의 개거품 물면서 무척이나 열받는 감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직접 제출해서 전세계 XRP 홀더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7만 XRP 홀더들의 아미커스 브리프가 법정에 제출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패트릭 두디였던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특히 무엇보다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증언, XRP 투자자들은 시세 상승을 기대한 투자 계약을 하고서 매수한 것이다, 이런 아주 신박한 주장으로 우리를 열받게 만들었던 양반의 주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박살이 난 상황,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걸 법원이 배격했다라는 점은 꽤나 큰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히 무엇보다 법원이 투자자의 의도에 대해서 제3자가 일반화시켜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리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서 배심원 판결을 거치게 된다라면 아주 의미 있는 리플 측의 백업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플 측의 입장에서도 한 방 얻어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앨런 슈와츠 교수의 전문가 증언이 이번에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SEC는 앞서 리플과 리플 측 전문가들은 하위 테스트와 지배적인 판례를 무시하고 투자 계약의 일부로 XRP를 제한하고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법원에 요청해서 다른 법적 제재나 사실을 조사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하위 테스트 분석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른 건 몰라도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SEC가 아주 그냥 빡세게 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추론과 관련해서 슈와츠 교수가 제시한 주장은 배격한다. 다만 나머지 증언은 인용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지점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번 리플 소송이 약식 재판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입니다. 이건 토레스 판사가 전문가 증언 채택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at trial 이런 표현을 9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사실상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미국 변호사들의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문가 증언 채택 판결과 관련해서 리플과 SEC 모두 핵심 전문가 증언이 각각 배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 합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방적인 한쪽의 완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진 않을까, 적절하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리플 시세를 상대적으로 단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단연 소송과 관련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는 아예 대놓고 리플에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 양반은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전문가 증언 채택 판결과 관련해서 이번 판결을 보니까 리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커졌다. XRP 구매자들의 수익 기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SEC의 전문가 증언은 배제됐지만 리플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해줄 전문가 증언과 XRP의 세금과 회계 처리를 증명해줄 전문가 증언은 배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경우에는 설사 SEC에 토큰을 등록하더라도 SEC에는 등록된 토큰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SEC를 비판했습니다. SEC에는 등록 토큰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없다. 이런 토큰이 뭔지에 대한 명확성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는 암호화폐 기업을 향해서 금융규제기관에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왔지만 뭘 등록하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그 명확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코인베이스 재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루머 수준의 말들은 지금까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지만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직접 XRP 재상장과 관련된 조건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던 코인베이스가 XRP를 가장 먼저 재상장한다라면 그 자체로 XRP의 추가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싱킹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XRP의 코베 재상장과 관련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놓고도 몇 가지 검토 사항이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논리적 추론을 어떻게 한 건지, 판결의 근거는 뭔지, 항소법원에서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자체 평가는 어떨지, 이 3가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요약하자라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XRP 재상장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플 소송 과정에서 리플 측을 지원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던 만큼 긍정적인 상황이 기대되는 부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사건 약식 재판 결과는 당장 오늘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리플 측이 막판까지 우호적인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마지막 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아마도 마지막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최근 보이저 파산 법원에서 판사가 미국 규제 당국을 조목조목 조졌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저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파산법원은 SEC의 반대 주장을 무시하고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13억 달러 규모의 자산 인수 이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SEC의 반대 의견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SEC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좀 더 노골적이었나 봅니다. 이번에 공정고지 이슈와 관련된 법원 판단을 담은 문건을 리플 측이 법원에 제출을 한 건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미국 규제기관조차도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들 중에서 어떤 게 상품이라서 이 CFTC의 규제를 받고 또 어떤 게 증권이라서 SEC의 규제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수년 동안 작동해온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바라보기에 규제기관이 해당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공정고지를 제대로 사전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건 명백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같은 점을 법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당연히 당근 빠따 리플의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곧 이 소송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상황에서 리플 측이 법원에 이 막판까지 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 범주에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승리, 두 번째는 SEC의 승리, 세 번째는 정식 재판 회부. 물론 리플 창업자들과 리플랩스를 분리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초기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분리해서 판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 차원이어서 이렇게 따지면 대여섯 가지 상황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특정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또는 부분 승리로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너무 판단이 어렵고 예민해서 아싸리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이 3월에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기대되고 또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 더 크립토 이코노미의 저자 파노라마의 경우에는 이번 XRP 펌핑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XRP 펌핑은 흥미롭지만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XRP 레저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고 결제와 디파이, NFT, 게임 등 여러 사용 사례의 XRP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사이드 체인, XRP 레저 브릿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 또 리플 소송은 마무리 국면이고 XRP 레저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또 계획들, 비전들을 놓고 바라보면 지금 진행 중인 시세적인 반등은 그저 시작 지점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XRP의 타겟은 0.54달러이고 이후에 0.42달러 부근으로의 조정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1.33달러가 목표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2021년 고점 이후에 작용하고 있는 저항 라인과 2018년 이후의 지지 라인 사이에서 막바지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여기를 3월 안에 돌파하게 될 경우 XRP는 2018년 이후 지지 라인과 2018년 이후의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더 큰 삼각 수렴 패턴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저항 지점이 1.33달러가 될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인데 과연 이런 가격을 몇 달 뒤에는 바라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불의 경우에는 XRP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XRP는 과거에 거대한 랠리를 통해서 고점을 찍기 전에 항상 10개월에 걸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도 랠리 직전에 10개월 동안 낮은 보폭의 흐름을 보였고 지금의 경우에도 지난 10개월 동안 동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단 저항을 터치하게 되면 이번에는 27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전폭적인 시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리플 XRP의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단연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신임 사장 모니카 롱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아예 대놓고 승소 가능성을 언급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에 서 있다.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춘 크립토와 로이터 등의 크립토 관련 칼럼을 기고하는 크립토 에디터 제프 로버츠의 경우에는 리플은 SEC와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리플은 성공할 수 있다. 리플 랩스, XRP 레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전까지 XRP의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모니카 롱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뒤에 리플의 XRP 기반 ODL, 이 국제 송금 서비스 제품은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략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서 SEC와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리플과 XRP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망과 분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플 소송 결과가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번 사건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SEC 트위터 계정에서 재미있는 멘트가 잠깐 올라왔다가 곧장 삭제가 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와우, XRP가 펌핑하고 있다.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이런 트윗이 SEC 공식 계정에서 올라오자마자 삭제가 되면서 SEC는 이미 패소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더해졌던 겁니다. 물론 이 계정이 페이크 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런 희한한 루머까지 SEC 발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세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이 CBDC와 관련한 호재성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리플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CBDC 제품관리 솔루션 총책임자가 디지털 유로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앙은행 발행 CBDC와 프라이버시 보장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협회는 CBDC, 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화폐 등을 연구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기반의 금융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디지털 유로협회와 협력해서 작성한 해당 백서는 CBDC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사례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중앙은행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CBDC의 프라이버시 보장과 관련해서 글로벌 표준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CBDC 도입에 대한 논의 또는 실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인 리플이 이 같은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는 점만 놓고 봐도 CBDC 시대와 리플사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째나 저째나 소송 결과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시세는 상승해주고 있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리플랩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 파트너 기업이자 글로벌 뱅킹 인프라 기업 페이블 핀테크가 인도의 상위 5개 PSU 뱅크에 플랫폼 배포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PSU 뱅크는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일종의 국영은행들을 의미하는데 50% 이상의 지분을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은행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페이블 핀테크가 하는 것은 인도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 가운데 상위 5개 은행에 국경 간 결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 12개 대형은행들 가운데 3개가 페이블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기술들 가운데 일부가 리플 레저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정말이지 리플하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만간 4월 안에 약식재판 판결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리플의 완승 아니면 SEC의 완승 아니면 부분 판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을 분리해서 판결하는 상황이나 1차 판매 당시 물량과 2차 시장에서의 판매 물량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아예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배심원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플 측에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4월 이후 언제가 될지 모를 시간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 판결 가능성이 기대가 됐던 것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다른 약식재판 사건 판결을 할 경우에 통상 브리핑 종료 석 달 뒤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사실 리플 소송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기의 크립토 소송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 만큼 좀 더 수고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 사건 목록에 리플 사건이 등재되는 경우인데 이건 존 디튼 변호사가 여러 가능성들 가운데 한 가지로 거론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판결 시점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9월 판결 가능성의 근거로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격 합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번 소송전을 치르면서 SEC는 SEC대로 글로벌 바보 천치 취급을 당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완전히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플 역시 글로벌 사업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완전 짜증나는 상황을 거액의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적절한 조건으로 타협하면서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곤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양측 모두 너무 멀리 왔고 지나치게 날을 세우고 있어서 합의 가능성은 이미 진작에 물 건너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 판결은 과연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참 사람 긴장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가 나름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내용이 그럴싸합니다. 먼저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 SEC가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까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는 게 최상의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랩스가 초기에는 XRP를 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따라서 2차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1차 판매와 2차 판매를 구분지어서 판결하는 겁니다. 최근 LBRY 사건에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그런 판결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EC와 리플의 약식재판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만 2차 판매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갈래를 타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골 때리는데 증권은 증권인데 2차 판매 물량은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에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최악의 경우인데 SEC의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아예 XRP나 2차 판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전망한다. 또한 XRP 자체 성격과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 양측 중 누군가가 꼭 승소를 한다라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리플은 너저분한 소송 리스크 와중에도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리플 레저에 탑승해 있는 파트너들이 아주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먼저 방글라데시 최대 모바일 결제 기업인 비캐시가 화웨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화웨이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 기업으로 익숙하지만 사실 여러 핀테크 관련 제품을 개발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30개 넘는 시장에 플랫폼을 배포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의 핀테크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4억 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이 핀테크 분야 기술과 관련해서는 꽤나 확장성을 가진 곳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웨이가 방글라데시에서 6,800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필 이 회사가 리플레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리플이 중국의 화웨이와도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동남아 전초기지이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트랭글로의 확장성 상당히 눈에 띕니다. 트랭글로가 이번에는 유럽 세파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파는 유럽 역내 은행들 사이의 송금과 결제를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금융망인데, 이용자들은 세파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유로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랭글로의 세파 솔루션 출시는 유럽 확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간 43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촉진시킨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 리플의 파트너가 아닌 리플이 아예 지분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로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이런 기업이 이 같은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건 역시 꽤나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요즘 리플 주변을 감싸안고 있는 호재성 이슈들이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미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트소 전체 거래량을 보니까 XRP가 60%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비트소가 리플레저를 활용하면서 2022년 1년 동안 이 33억 달러 규모를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간 송금으로 주고받은 그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남미 최대 거래소인 리플 파트너사가 리플레저와 XRP를 활용해서 미국으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리플과 비트소의 역사적인 관계성입니다. 2014년 비트소 설립 초기부터 리플의 미국, 멕시코 파트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2019년에는 리플이 아예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비트소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한 지 4년 만에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아주 전략적으로 이끌어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니카 롱 리플 사장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비즈니스용 크립토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비즈니스용 크립토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리플 XRP가 가진 유틸리티성은 기존의 모든 것을 뒤집는 효율성을 담보한 혁신을 이미 이뤄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혁신을 이미 창출하고 있는데, 정작 본사가 자리한 미국에서는 이 소송 리스크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탁상 공론을 하면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꽤나 재미있게 여겨지는 이번 소식의 주인공 JP모건입니다. 리플랩스와 관련해서 SEC와 JP모건이 사전에 이메일로 교감을 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메일을 정보공개자유법에 따라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게 미국인 XRP 홀더이고, 실제로 해당 내용을 지금 SEC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 홀더인 애슐리 프라스퍼는 FOIA의 SEC와 JP모건 사이에 리플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송 전에 SEC와 JP모건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당 커뮤니케이션 자료, 이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걸 지금 SEC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SEC는 이걸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추가로 60일 정도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보자유법은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업, 또 인사기록, 변호사 비밀유지 관련 서류, 특정 계약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FOIA의 메일 등을 통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 프라스퍼라는 한 개인이 FOIA의 해당 요청, 다시 말해서 SEC와 JP모건 사이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걸 지금 SEC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인 겁니다. SEC와 JP모건이 리플 소송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리플랩스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사전에 실제로 했다라는 것도 놀랍게 느껴지고, 이걸 찾아서 SEC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XRP 홀더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JP모건 등 미국 레거시 금융기업들이 리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SEC와 교감을 사전에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이른바 힘먼 스피치 이메일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라는 말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담은 이른바 JP모건 이메일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완전 비현실적인 예상도 아닌 것이,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한 개인이 역시 FOIA를 통해서 윌리엄 힘먼이 누구랑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그 세부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SEC는 늘상 그렇듯 대부분 블랭크 처리를 한 채 공개를 했지만 여론의 환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컸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가의 돈귀신을 상징하는 곳이자 리플의 혁신과 이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리플의 혁신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JP모건이 SEC와 야합을 해서 리플 죽이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공론화된 상황이니까 아주 세상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리플이 SEC의 1번 타자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SEC에서 일하던 윌리엄 힘먼과 짬짬이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만약 JP모건이 진짜 리플 잡겠다, 죽이겠다라고 그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을 SEC와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이후에 SEC가 이걸 반영해서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이 임팩트는 꽤나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이 진짜 세기의 크립토 소송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이렇게 상상 이상의 상황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와 관련된 소식들 가운데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분석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 요즘 SEC 조직위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단순한 막무가내 성격의 조직위가 아니라 나름의 분석력에 근거하고 있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고 늘어진 것은 XRP가 과연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과연 SEC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꽤나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제레미 호건은 XRP가 증권이 아닌 첫 번째 이유로 증권의 법적 정의에 따라서 XRP는 투자 계약의 정의에만 적합할 수 있다. 이건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다. SEC 역시 투자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 계약일 수는 있지만 증권은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이너 사건 판례를 거론하면서 당시 법원은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법적 계약에 대해서 판매자와 제안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리플 사건의 경우에 SEC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투자 계약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대신 구매 계약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계약에서 투자를 떼어낸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구매는 투자 계약이 될 수가 없고, 리플이 자산을 전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 1온스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투자일 뿐이다. 이건 너무 명백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금 1온스를 투자하기로 하고 금을 전해받는다라고 해서 금이 증권이 될 수는 없는 건데, XRP가 어떻게 증권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다소 좀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SEC는 무슨 생각으로 소송을 낸 건지 아리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 내리게 될지 하루하루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암호화폐 혁신과 관련해서 마스터카드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고객이 국경 간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라며 이른바 크로스보더 서비스 익스프레스를 발표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국경 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나름의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세계 인구의 90%를 포괄하는 100개 이상 시장에 60개 이상의 통화로 국제 결제가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국경 간 결제와 관련해서 꽤나 혁신적인 결과물을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리플의 혁신 컨셉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핀테크 기업 이 페이블 핀테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다름 아닌 리플의 파트너 기업입니다. 디지털 결제, 국경 간 송금, 핀테크 혁신 이런 키워드로 설명되는 리플 파트너의 도움을 통해서 마스터카드가 글로벌 송금 혁신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든 저렇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리플레저와 연관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서 꽤나 전폭적으로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기성 레거시 금융 가운데 한 곳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이 산업에서 가진 위치나 역할 또는 위상은 이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상징적인 세력으로도 불렸던 지금은 모양새를 좀 구기긴 했지만 어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50%를 소유했던 곳이 다름 아닌 마스터카드였고 마스터카드의 지분 구조를 보면 미국 4대 상업은행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마스터카드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고객이 새로운 가상자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발행사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전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레거시 금융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는 혁신의 과정에서 신구 갈등과 경쟁 양상 대신 채택과 융합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두 가지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유동성 허브 출시 소식입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을 처음 밝혔던 게 지난 2021년 11월 리플 스웰 때 행사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이게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유동성 허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리플레저 기반의 공간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매, 또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여기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요즘 레거시 은행들이 모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의 기능을 모두 다 리플이 해먹겠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프로젝트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2020년 12월 SEC로부터 희한한 소송을 당하면서 XRP가 줄줄이 상장 폐지되는 상황을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등 미국의 모든 거래소가 XRP를 상폐하면서 미국 내 XRP의 유동성은 사실상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들의 진입 기대 시점에 맞춰서 이런 거래소와 은행이 짬뽕된 유동성 허브를 정식으로 구축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 SEC로부터 얻은 이 나름의 교훈을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비전적으로 상품화시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유동성 허브의 강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를 단순화시킨다. 또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집계된 가격에 접근해서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유동성 장소에 미리 자본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편리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거래, 홀딩에 대한 강화된 고객 경험. 리플은 유동성 허브의 강점을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기업들이 돈만 넣으면 안정적인 거래부터 스테이킹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트위터와 이토로의 파트너십 이슈입니다. 트위터가 이토로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크립토 거래 지원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엄청 크지만 XRP 홀더들에게 더 관심이 될 만한 상황은 다름 아닌 이토로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토로의 투자자 가운데 한 곳이 일본의 SBI 홀딩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BI 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외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이 단기간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SBI의 자회사 SBI 리밋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SBI는 사실상 리플의 후견 기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웅동체, SBI가 잘 열심히 해줘야 리플이 잘 되고, 리플이 잘 돼야 SBI가 돈을 버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가 이미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SBI가 이토로에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한 파생 효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계열사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코인베이스의 XRP 상장 이전에 이토로를 통해서, 그것도 트위터에서 XRP가 거래되는 상황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 리플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걸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멘트가 더 관심을 받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SEC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법적 사건 6건 가운데 5건에서 SEC가 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SEC와 코크란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SEC 패소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미국 SEC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집행을 통한 규제, 그러니까 일단 소송부터 내고 합의금 뜯어내면 본전이고 소송 이어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아주 낡아빠진 방식의 규제 방식을 여전히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SEC가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에 100년 전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SEC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워런 데이비스는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에서 위원장직을 없애고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무이사직에 SEC 위원장 출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위원장을 대신할 전무이사직은 이사회의 주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이게 발의되고 이후에 통과까지 된다라면 꽤나 재미있는 상황 바라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토록 듣기를 바랐던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날 어쩌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SEC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타깃이 됐고 여전히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게 리플이지만, 글로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리플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 3대 은행인 야마구치 은행, 또 모미지 은행, 기타 큐슈 은행 등이 머니트랩 개인 송금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트랩은 리플레저 기반의 스마트폰 송금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는 기존 은행 계좌번호 말고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서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송금 베이스는 리플레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야마구치 금융그룹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머니트랩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 2016년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소개된 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리플과 리플의 강력한 후견인 SBI 홀딩스의 합작 투자 회사인데, 근데 이번에 이 회사가 야마구치 금융그룹을 뚫어버린 겁니다.
SBI 회장인 기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멘트를 지난 2019년에 날리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건 아닌가, 이미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타 PH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거래소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에서 XRP를 통해서 지원되는 결제 아울렛의 면면이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페이먼트 아울렛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들이 화려합니다. 시티뱅크, 도이체방크, HSBC, ING뱅크,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레거시 금융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 나아가서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소송 리스크가 정리되고 리플의 혁신이 더 확장될 때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그때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RP가 증권인지 여부입니다. SEC는 100년 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성과 관련해서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실제 어딘가에 사용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화, 이 커런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SEC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저장된 이 문건을 보면 SEC가 완전 이상한 개소리를 시전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플과 리플의 파트너 기업 트랭글로의 ODL 협약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 세부 내용과 더불어서 XRP가 ODL에서 어떻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게 다름 아닌 SEC에 제출돼 있고 이게 지금 SEC 아카이브에 저장돼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XRP가 유틸리티성이 없다라는 SEC의 주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소리인 겁니다.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계약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2020년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2021년 3월 9일입니다. 적어도 SEC는 리플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XRP가 유틸리티적 성격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 SEC의 소송 기본 전제가 깨졌다라는 점을 SEC 역시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SEC가 소송 전반에 걸쳐서 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을 바꾸고 그러다가 판사한테 깨지고 이랬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이번 소송 관련 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약식 재판 결과가 리플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정식 재판에서 이런 상황을 쟁점으로 다루면 충분히 리플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디튼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가 보여준 스탠스를 정리하면서 SEC가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건을 근거 케이스로 제시했는데 먼저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라 넷번 판사가 SEC는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LBRY 사건에서 SEC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판사가 거론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한 것, 마지막으로는 보이저 사건에서 SEC의 윤리와 행동이 비판당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서 적어도 법원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를 통해서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걸 토대로 보면 SEC는 리플 사건에서 패소할 것이다. 존 디튼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XRP ODL 결제가 인도에서 실행 중이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뽑아내는 더 XRPDaily닷컴은 최근 몇 년 동안 리플은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인도 은행들과 협력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송금 시장이 인도지만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느리고 수수료는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플 솔루션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도 최대 민간 부문 은행 가운데 하나인 엑시스뱅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행은 리플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결제 지원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의 다른 은행들도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되도 않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빼앗기고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인구 대국 인도에서 이 같은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인상 깊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XRP 레저 기반의 대표적인 페이먼트 시스템 쏨월렛이 전자상거래 업계 자이언트로 불리는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쏨월렛은 액위드에 가맹돼 있는 온라인 스토어 100만 개 이상에서 결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는 물론 XRP 레저 기반의 토큰을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지금 리플의 진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XRP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이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일상을 파고드는 혁신입니다. 이번 쏨월렛의 파트너십은 이 방향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CBDC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각국 중앙은행들과 얼마나 리플이 끈끈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전체 조정 상황에서 XRP 시세 역시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이 같은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엄청 빡세게 잘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SEC로부터 가장 먼저 소송을 당한 리플은 너저분하고 귀찮고 또 소모적인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모습 여전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1분기 마케팅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로 치면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꽤 건실합니다. 먼저 1분기 XRP 판매는 3억 6,106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전 분기에 2억 2,631만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XRP 레저에서의 온체인 활동 역시 4분기 대비 1분기에는 34% 증가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유지했고, 중앙화 거래소의 XRP 1일 거래량 역시 1분기에 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규제 이슈와 여기에 맞물려 있는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 먼저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유로존의 미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유럽의 노력이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제를 발표한 것, 호주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규제 명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6일 공개된 도버트 챌린지 결과를 요약하면서 XRP 구매 의사를 증언한 SEC 전문가 증언이, 그러니까 패트릭 두디의 증언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EC의 가장 강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삭제됐다는 점을 일부러 작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판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 리플랩스나 지금 법원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